70년간 헤어져 살았지만 5,000년간 함께 살아온 한 민족. 그 민족이 살던 벌판을 호령한 호방한 기질의 나라가 있었다. 고구려.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 이제 우리는 서울과 평양의 고구려 유적을 둘러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적 동질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리 역사 속의 고구려는 어떤 나라일까? 한반도 고대사 중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 고구려. 삼국사기 기록에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쓰여 있다. 북한은 기원전 227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와 북한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구려는 668년 폐망까지 주변의 다른 고대 국가들과는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나라이다. 그 고구려사의 전개 과정을 좀 짧게 정리하면은 이제 세 시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기원전 1세기부터 AD 2세기경까지 주몽이 나라를 세워서 이제 국가 체제를 갖추는 시기이고요. 이후에 2세기부터 4세기경까지는 고구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요동반도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 국가의 틀을 완성을 하고 그 광개토대왕 대회에 이르러서 이제 그 황제국을 칭하고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부르고 천손이라고 하고 하는 시기가 이제 4세기경까지고요. 그래서 그 4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200년 동안에 그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일부, 충청남도, 북쪽으로는 만주벌판 전체를 아우르는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주변 국가들을 제후국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제후국을 가진 황제 국가로서의 기능을 한 게 약 그 4세기부터 6세기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고구려라고 하면 대체로 4세기 태왕권이 확립된 이후 6세기경까지 약 200년 사이가 최전성기고, 고구려 하면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 그 시기에 갖춰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세기의 귀족 연립 정권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내분과 갈등이 있었고, 수와 당의 연이은 전쟁으로 고구려의 국력은 쇠퇴해졌다. 흔히 이제 고구려 문화의 특징을 이제 강건하다, 강한 문화와 호방한 기질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호방하다고 하면 그 포용력이 있다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그 문화적으로 보면 주변의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서 그 멀게는 오늘날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 중국 중원 전역, 그 북방 민족, 이 당시에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를 하고 그것을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호방한 기질을 가진 고구려. 고구려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실크로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역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탄의 아프랍시아 궁전 벽화에는 고구려 사신의 그림이 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 수도인 국내성에도 서역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고구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역사상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대사의 방파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700년간 고구려는 단일 세력으로 강대한 세력으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중원 왕조 중에 150년을 간 나라가 하나 정도 있는 거죠. 고구려 시기에. 그래서 고구려가 한반도 북부에서 700년 동안 단일 국가로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백제, 신라, 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후 역사도 그 기반 하에서 한반도 역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적인 의미를 한반도 고대사의 방파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고구려 문화를 고대 동아시아 문화의 호수라고 칭하는 이유는, 그렇게 서역, 북방, 중원 주변에, 고구려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의 문화를 스스럼 없이 여러 갈래로 흘러 들어오는 문화를 받아들여서 고구려라는 문화의 호수에다가 녹여냈는데,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죠. 고구려식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7세기경의 동아시아 미술의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그 사신도는 중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그런 문화 요소가 들어온 것이지만은 중국과 다른 고구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해냈고, 금공이나 무기, 생활용기,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의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전통들을 고구려가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부는 외까지도 전해지고, 또 그 이후 발해로 이어지고 고려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그 문화적인 의미라고 하면 우리 고대 문화의 원형을 이루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서울이 중심부가 되고, 만주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평양이 중심부가 된다. 두 도시는 또한 바다를 통한 교역이 유리한 도시이다. 서울은 한강을 따라가면 인천항이 있고, 평양은 대동강을 따라 남포항이 있는데, 이는 중국 대륙과 교역을 할 때 원활한 해상 교역을 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온 지역이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출토된 구석기 유적을 들어 한반도 최초의 인류가 평양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울에서는 면목동에서 구석기 유적이 출토되었고, 암사동 지역의 신석기 유적에서도 볼 수 있듯 한반도에서 오랜 기간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평양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수도가 되었고, 서울은 최초로 백제가 도읍을 정한 이후 삼국이 각축을 벌인 지역이다. 서울 지역을 처음으로 차지한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보냈고, 고구려는 5세기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서울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누렸다. 신라 역시 6세기 서울을 차지한 이후 676년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서울과 평양은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 보면 중심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지정학적으로 그 한반도 한가운데라는 면도 있지만, 서해로, 해안으로 통한 서해 교통도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이 삼국이 한강 유역을 근거지로 하거나 차지했을 때 최대 전성기를 누렸죠. 백제가 한성시대 그랬고, 고구려가 한강변을 차지한 이후에 최대 전성기를 누렸고, 신라도 또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삼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런 이제 각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백제가 이제 이곳을 먼저 차지했을 때 고구려는 수도가 국내성에 있었고, 이후에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백제와 교전을 통해서 475년에 한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고구려는 남쪽으로 475년에 한성을 차지하고 그 몽촌 소송에 주둔하면서 금강유역까지 대전까지 밀고 내려오다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잠깐 이제 그 다시 세력을 정비하고 500년 무렵에 다시 한성 수복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그때 475년부터 밀고 내려왔던 그 고구려 군사 요새들을 다 철수해서 아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강을 경계로 해서 아차산에다가 보루를 쌓고 그것을 경계로 지키게 되는데, 그게 500년에서 한 551년경까지가 되고,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를 보이다가 백제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 결국 고구려를 한강변에서 몰아내게 되는 게 551년입니다.
그래서 백제는 다시 한성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는 그 동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2년 후에 신라가 다시 배신을 하고 한강역을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553년이죠. 그때 백제는 이제 더 이상 한강변에 올라오지 못하고 신라가 거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뭐 문헌 기록에는 그 이후에 고구려가 여기를 공격한 기록들도 있고 하지만 그 영토화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475년 이전에 백제의 영토였다가 551년에 다시 백제에 내줬다가 나중에 신라가 차지하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이 한강변을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면 한강변을 차지하는 게 국가의 흥망성쇠에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그 영역은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획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문헌 기록과 또 남아 있는 유적의 분포를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유적이 집중되는 곳은 수도가 있었던 졸본, 국내, 평양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내부로 국한해 보면은 평양과 대동강 주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475년 이후에는 서울, 오늘날 서울, 당신의 한성이죠. 한성 주변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75년에서 한 500년 그 사이 무렵에는 오늘날 일본 국도를 따라서 성남, 안성, 그 다음에 진천, 대전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동쪽으로는 북한강 지역, 강원도 지역, 그리고 남한강, 충주 지역까지는 고구려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 고구려 5세기 후반, 6세기 초중반에 고구려의 영역이 충남 내륙 일부까지 와 있었고 일부는 경상북도까지 갔다는 것을 유적으로 분포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구려의 유적을 살펴보면 국내성의 방어성이었던 환도산성이 있다. 1500년 전에 세워진 7m 높이의 성벽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또 다른 고구려 유적으로는 지반시 일대에 산성화 고분군이 있는데 이곳에는 초기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과 후기 흙으로 지은 무덤 약 11,300여 기의 고구려 고분이 산지에 있다. 산 위에서 무덤을 쓰는 백제와 신라와는 다르게 고구려는 평지에 무덤을 썼다. 국내성 마지막 시기의 무덤인 장군총 역시 대표 유적이다.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린 피라미드형 돌무지 무덤이고 광개토 대왕 혹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데 19세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평양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성연도라고 평양을 잘 그려놓은 지도가 있는데 요거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평양성을 재현하는 것보다는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앞쪽으로 있는 데가 그 대동강입니다. 밑에 화면의 아래쪽이 대동강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두 폭, 첫 번째 폭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폭에 있는 부분에 섬이 있어요. 하중도 대동강 섬이 있는데 그게 능라도.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한 5.1 경기장이 능라도에 있습니다. 그 능라도 경기장이 저 능라도고 요 아래는 양각도. 그 양뿔처럼 생긴 섬에서 양각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아래쪽이고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남쪽이고 이 전체를 둘러서 성을 쌓는데 저 위에 뒤쪽이 산지로 표현된 쪽이 모란봉입니다. 모란봉. 그러니까 평양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고 그 모란봉을 중심으로 오른쪽엔 대동강이 흐르고 왼쪽으로는 보통강이 흐릅니다. 그 사이 지형에 성을 쓴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북성, 내성, 중성, 외성 이렇게 4개 성이 구성이 되는데 이 성의 전체 둘레는 16km 정도 되고 그 사이사이 막은 벽까지 하면 성벽의 총 길이는 28km 정도 되는 큰 성입니다. 도시 전체를 막은 성이고요. 고구려는 427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며 평지에는 안학궁이라는 왕궁을 짓고 뒤에는 궁을 방어하는 대성산성을 짓게 된다. 이게 이제 580년대에 착공을 해서 한 20년 공사를 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평양 천도하서 한 150년 뒤에 이 성을 지은 거고요. 그 전까지는 방어성으로 산성을 두고 밑에 왕성을 써서 이제 그런 구조를 썼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성산성과 안학궁성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게 분리되어 있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이때 와서 6세기 후반에 도시 전체를 막아서 도성 체계를 만든 우리나라 고대 도성제가 완비된 형태고요. 당시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었던 북한은 1946년 10개 도시에 박물관을 짓고 역사 유적 연구를 장려한다. 427년에 지어진 안악궁은 52개의 건물지가 있는데 남궁, 중궁, 북궁, 동궁, 서궁이 있다. 현재의 경복궁과 비슷한 구조이다. 안악궁 뒤에 있는 방어성인 대성산성은 둘레가 7km, 성벽 높이는 7에서 10m, 내부에는 연못이 99개가 있었다고 한다. 평양성에는 문자가 새겨진 성돌이 5개가 나왔다. 성돌에는 축조 시기가 기록되어 있어 삼국사기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 중성과 외성 밖을 보면은 십자 구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양성 그 외성 지역은 제일 아래쪽 외성 지역은 일제 강점기에도 이 저런 십자로 된 가로에 표석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주 같으면 한 180m가 하나의 방이거든요. 그 방마다 표석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 일제 강점 30년 중반부터 군수 기지화하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시절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고구려 때 이후 고구려 후기 이후에 도성 안에 이런 구획이 방형 구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당연히 이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구획이 지금은 원근법이나 이런 왜곡이 있지만 실제 당시에 평양성 안에 저런 구획이 남아 있었던 걸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 중에 대부분 3분의 2는 없어지고 이쪽 끝에 있다가 가까이 와서 보시면 성벽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모란봉까지 성벽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고, 여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요 두 번째 폭 병풍에 보시면은 성벽 꼭대기에 을밀대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을밀대. 을밀대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노래도 나오고. 그 을밀대가 내성에서 북성으로 올라가는 장대가 있습니다. 지휘대, 지휘소가 있는 데 있는 누각입니다. 건물은 조선시대 거지만 그 장대, 그 누각을 쌓기 위한 밑에 기초 성벽은 고구려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평양 답사를 가면 아마 제일 먼저 보시게 될 게 을밀대하고 고구려 내성 북장대를 보시게 될 건데 여기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명왕릉 아래에는 시조 주몽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릉사가 있으며 발굴 조사 결과 이곳에는 팔각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시기 평양의 금강사에 세워진 금강사 탑도 같은 형태로 원래 높이는 94m로 추정되는데 신라의 황룡사 목탑보다 높다. 두 탑의 건축 연도는 15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에 발달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 고분은 상대적으로 도굴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백제와 신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물이 적다. 그렇지만 발굴 조사를 통해 알려진 일부 유물을 통해서도 화려하고 정교한 고구려의 공예 기술을 살펴볼 수 있다. 평양 진파리 고분에서는 베개 마구리 장식이 출토되었다. 이 장식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세발 까마귀와 용, 봉황이 새겨져 있어 왕이 사용하던 장식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서울 몽촌토성에서 고구려 토기를 발굴하면서 본격적인 유적 발굴이 시작되었다. 저 개인사하고도 관계 있는 유물인데 88년도에 몽촌토성을 발굴하는데 저런 백제 토기들을 복원하고, 그때 저희가 뭐 몇 달을 밤을 새워서 이런 창고에서 복원을 하고 있었는데 요 토기의 목 부분 이렇게 꺾인 부분을 제가 우연히, 그때 제가 이제 막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연구원 시작하던 해인데 목 부분 하나를 찾은 거죠. 근데 이렇게 까맣고 반짝반짝하는 이런 유물들은 우리가 통상 고구려 유물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몽촌토성이 백제 유적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백제의 건국한 원조가 부여 고구려 계통이므로 유사한 형태의 토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고구려 스타일의 백제 토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런 파편들이 나오면. 근데 이거를 제가 한 달 걸쳐서 복원을 해놓고 형태를 잡아보니까 고구려 토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 영향을 받거나 고구려식 백제 토기가 아니고 고구려에서만 쓰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구려 토기가 뭔지 잘 모를 때인데, 그렇더라도 이런 형태는 고구려에서만 볼 수 있는 토기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고고학을 하면. 그래서 고구려 토기가 왜 나올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몽촌토성의 고구려군이 백제 한성을 점령하고 계로왕을 죽이고 백제가 웅진천도한 이후에 고구려군이 이걸 쓰고 살았구나. 여기 고구려 유적이 있겠다. 그래서 88년에 이걸 찾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전에 70년대 발굴했던 구이동 토기를 찾아보니까 이거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거 같은 스타일이니까 저건 백제 토기가 아니고 고구려 토기다. 그래서 구이동 77년도 이거보다 10년 전에 발굴했던 구이동 토기가 고구려 토기니까 그건 고구려 유적이다. 그러고 아차산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아차산에 그런 게 엄청 많구나. 그게 94년이고 97년에 발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토기가 남한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을 찾아서 연구하게 해주는 그 실마리가 된 유물이죠. 그리고 또 제가 박사 논문을 고구려 토기로 쓰게 된 계기가 된 유물이고, 그러니까 남한 고구려 고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학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임진강, 한탄강 유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양주 분지 일대, 아차산 일대에도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 판교, 신갈, 용인, 화성, 진천, 연기, 안성, 대전 등지까지 고구려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몽촌 토성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오기 이전에 남한 고구려 유적은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 정도만 알려져 있었다. 고구려는 475년 한성 점령 이전에 이미 신라와 왕래를 한 유물이 남아있다. 춘천, 화천, 가평, 충주 등지를 통해 경주로 오가던 길이 있었고 한성 점령 이후에는 대전까지 남하했다. 이후 500년대에 다시 힘을 키운 백제가 북진하자 아차산에 보루를 쌓고 진지를 구축. 551년 고구려는 아차산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아차산은 고대 삼국의 주요 군사 요충지였다. 아차산성은 백제가 먼저 쌓은 성으로 초기에는 아단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고구려가 사용하고 나중엔 신라가 사용하게 된다. 현재는 신라의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아차산에 있는 보루는 한 20개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고대 성이라고 하면 둘레가 1km가 넘는 그런 규모 있는 성인데, 보루라고 하는 것은 둘레가 크면 300m, 작으면 50m짜리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작은 요새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서 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는 작은 구조지만 여러 개가 이어지면 장성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이고, 고구려 사람들이 지형 지물과 상황에 맞게 방어 진지를 구축한 그런 특징적인 시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요새를 보면 맨 바깥쪽에는 큰 성에서랑 보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바깥쪽에는 해자, 그리고 해자를 건너면 성벽, 성벽 안쪽엔 또다시 담장, 그 담장 안쪽에 건물이나 저수지, 저장고, 방앗간, 그다음에 대장간, 이런 각종 시설이 그 담장 안에 갖춰지게 돼 있고요. 그런 시설이 한 20개 정도가 아차산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차산 보루는 주로 산 정상에 지어졌는데 홍련봉 보루는 그 중에서도 사령부 역할을 한 보루로 알려졌다. 각 보루에는 저수고와 저장고 시설이 있고 옹기를 굽는 가마나
대장간 방앗간 시설도 확인되었다. 보통 보루 한 곳에 건물이 10채 정도 있고 100여 명의 군사가 주둔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각 건물에는 구들장과 온돌 시설이 확인되고 배수를 위한 하수 시설도 설계에 보루를 쌓았다. 몽촌 토성 역시 고구려 층이 확인되고 있는데 고구려에 남아있던 당시 사용한 온돌 시설과 건물지, 집수지가 보이고 대규모 수레가 다닌 도로 시설 또한 발견되었다. 아차산에서는 당시 사용했던 기와와 와당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아 고위급 군사가 주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철제 무기와 마구류, 깃대 형태도 많이 발굴되었다. 특히 서울 능동에서 나온 금귀걸이는 누금 세공 기술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고구려 고부는 상대적으로 도굴이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고구려의 장신구는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남한에서 발굴된 고구려 토기를 보면 24종류의 토기를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펜년이 새겨진 토기가 발견된다. 병자라는 글씨를 통해 520년에 제작된 토기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고구려 유적이랑 신라 유적, 백제 유적을 다 한눈에 보지만 시점으로 보면 396년에는 아차 산성만 있었고 475년 백제 한성이 멸망할 때도 아차 산성만 있었고 그래서 475년에 그 계로왕을 아차 산성 아래서 죽이고 고구려군은 풍납토성 왕성에 안 쓰고 몽촌토성을 들어가요. 왜냐하면 왕이 살던 풍납토성은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리고 몽촌토성은 방어에 유리하니까. 그리고 장수왕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한 20년 정도 시간에 백제가 이제 동성왕 때 힘을 키워서 동성왕 무령왕 때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대전부터 안성, 진천, 안성 뭐 있던 고구려군이 다 올라와서 몽촌토성에 있던 군대까지 합쳐서 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한강을 경계로 여기다 보루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루는 500년 이후, 그러니까 500년 이후에는 한강 이남에는 고구려 시설이 유지가 돼도 아주 형식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551년에 백제 신라가 연합해서 여기를 차지할 때 고구려군은 여기를 버리고 양주 쪽으로 올라가죠. 구이동 지금 없어진 거기서 나온 건데 아궁이에 실제로 걸려서 있어요. 이렇게 솥과 시루가 있는데 이 아차산에서 나온 20개 보루 중에 솥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솥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기보다. 당시 구이동 보루에서 발굴된 창은 총 10개. 삼국시대의 개인 확인은 창이었기 때문에 총 10여 명이 주둔한 보루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보다 큰 보루인 아차산 4보루에는 10개의 주거 단위가 있었으니 100여 명 정도가 주둔한 것을 알 수 있다. 아차산 주변에는 이런 보루가 20여 개가 있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약 2,000명의 군사로 당시로서는 대규모의 군사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남한 지역에는 상당한 곳에 고구려 지명이 남아있는데 고구려가 남하한 이후 행정구역으로 재편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후 백제가 북상한 이후에는 양주 지방을 또 그 후에는
황해도 신원지방으로 옮겨가며 남평양이라고 불렀다. 아차산에서 발굴된 접시에는 글자가 있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후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접시가 있다. 후부는 도시의 북쪽 구역, 즉 귀족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는 한성의 후부를 일컫는 것이었다. 홍련봉 1, 2보루는 현재도 발굴 복원 중에 있는데 현재 돔 형태의 지붕 건물을 만들고 있다. 곧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머지않아 함께 눈으로 보며 원형 구조와 발굴 현장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문화의 가장 오래된 모습, 전통적인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면 고구려에 다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이제 우리 문화의 특징을 말할 때 의식주를 말하는데 우리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옷이라고 하는 옷의 고구려 벽화에 이미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한복을 입고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 한국 음식의 대표하면 뭐 김치, 장 이런 발효 음식이고 또 불고기 이런 것을 예를 드는데 고구려에는 고기를 간장에 절여서 먹는 맥조기 먹는 적이라고 해서 오늘날 불고기의 원류가 되는 음식이 있었고 청국장이나 장과 같은 음식도 고구려에 이미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주생활과 관련해서 보면 뭐 건축은 당연히 지금 구조물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온돌이라는 난방 시설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의 아파트를 지어도 여전히 온돌로 난방을 해야 되는 민족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온돌을 난방 시설로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역시 고구려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뭐 명절에 볼 수 있는 씨름, 이미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오늘날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삿발을 메고 하는 씨름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번 올림픽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의 국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기회인 태권도의 원류를 쫓아 올라가면은 택견이 되고 그 택견의 원류는 수박이라고 하는 무예인데 그 수박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이미 등장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의 고유한 거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고구려에 국악기도 고구려에서 다 보였던 악기들이고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500년 전에 그렇게 강하고 화려한 문화를 호방한 기질을 갖춘 조상들이 없어진 화석화된 문화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든 안 하든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고구려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의 고구려 유적을 둘러보며 남북의 길은 전쟁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쟁 시기 이외에는 늘 우리 민족이 서로 교류하고 공통의 문화를 만들었던 것이다. (70년을) 헤어져 살았지만 500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비록 갈라져 있지만 일시적인 분단이 끝나고 머지않아 다시 교류하고 소통하는 날이 일상이 될 것이다. 언젠가 서울과 평양 사이의 길을 통해 서로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러 오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